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29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책 홍보하는 일을 하는 용도사입니다. 예, 책을 만들고 있는 윤희입니다. 예, 저는 팟캐스트 만들고 있는 불곰 PD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번에는 한번 이제 그 윤희님이 엄청 피곤하실 때가 있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용도사님이 지금 네. 거의 파김치가 되어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네. 계속 일하다가 지금 달려서 와서 네. 지각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이고. 저녁도 못 드시고 그쵸. 네. 네, 원래 저녁 안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지금 네. 아 그런가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한 7일을 저 그 어렸을 때 네. 그 청소년 시절 교회 열심히 다닐 때 막 3일 금식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여러 면에서 그걸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한 끼만 굶어도 막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저도 인생 몸무게를 찍고 있어서 지금 제가 요즘에 좀 회사에서 점심을 잘 안 먹고 있어서. 왜요? 진짜요? 그냥 오늘도 책 읽다가 오늘 팟캐스트 녹음을 걱정하면서 책을 읽다가 아니 근데 점심을 안 드신다는 거는 여러 사실은 그 의미가 담긴 것처럼 읽혀서 그냥 제가 네. 스스로 안 먹고 있고 그러니까 잘 못 챙겨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요즘에 저도 먹는 걸 사실 조절해야 되는데 그게 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직장인의 숙명이 아닐까. 좀 바쁜 직장인들, 좀 일하시는 분들은 좀 끼니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한데 저는 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제 아침에 새벽같이 출근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아침을 이렇게 잘 안 챙겨 먹어요. 근데 얼마 전에 집에 사과 이제 한 박스가 좀 들어와서 아침마다 그냥 사과 하나를 출근하면서 먹거든요. 근데 출근해서 그 배변 활동이 너무 활발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쾌적하고. 사과 헐릭.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침에 이렇게 그런 사과즙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런 거를 먹고 아침에 딱 회사 도착해서 이렇게 이제 좀 제 몸을 좀 비우고 네.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막 이렇게 아침마다 그런 적 없었는데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좀 몸이 가벼워지니까 정신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고. 이게 아침에 또 사과는 금사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밤에 먹으면 독사과다 뭐 또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렇군요. 저도 저녁만 많이 먹는 것 같아서 좀 그러니까 지금 이 책 팟캐스트가 저는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뭔가 매주 그러니까 한 권의 독서 노트 맨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러니까 계속적인 독서 노트를 써가는 느낌으로 이 책을 읽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팟캐스트에 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참 시간을 내서 책을 읽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정말 끼니를 챙겨 먹는 것도 쉽지 않은데 좀 저희 그러니까 이 팟캐스트를 하는 뭔가 소명이 네.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너무 방송에 동감하고요. 임하고 싶습니다. 너무 동감하고요. 네. 저도 이제 출판사에서 일하는데 책을 못 읽어요. 되게 그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쵸. 그래서 저희 방송도 조금 분량도 좀 짧게 하면서 이렇게 그냥 뭔가 한 권을 이 방송을 듣는다고 다 읽는 느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교양 지식을 조금 쌓는다는 느낌으로 네. 네, 좋죠. 퇴근 후에 온전한 정신으로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책 읽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저희가 일주일에 한 권꼴로 하는 거잖아요. 저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명절 같은 때는 못 올리고 이랬는데 이 세 권 읽으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빡세요. 되게 빡시고. 네. 네. 하여튼 뭐 전국에 있는 직장인 분들과 또 뭐 꼭 직장인 분만은 아니죠. 뭐 어디에 계시든 다 일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는 금책바입니다. 작년 뭐 작년 뭐 성인 독서량 최저 막 이런 얘기하고 막 맨날 그러지 않아요? 그 한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네. 저는 언제부턴가는 그게 별로 그 개인들 탓이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다, 그렇죠? 진짜 저는 정말 그거는 생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독서를 못하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우리가
전에 읽었듯이 역학을 어떤 그 사회적인 것을 봐야지. 그럼요. 계속 그런 자기 개발 문제로 이제 가면은 이게 피곤한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왜 공부에 중독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좀 괜히 허튼 얘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아니 왜? 아니 퇴근하고 정신이 없어요 진짜. 오늘 뭔가 저도 좀 멍한 날이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뭐 누구 한 분이랑 싸우고 오셨어요? 싸운 건 아닌데 요즘에 그냥 낙이 없어요 인생. 저 아까 좀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오늘 제가 함께 못해가지고 제일 재밌는 시간에 제가 빠져가지고 아쉽네요. 아. 네, 아무튼 좀 여유 있게 책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되면 좋겠네요.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네, 오늘도 역시 끈기 있게 저는 질문으로 또 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붉은 PD님이나 윤희님은 우리 지구라는 이 행성에 생물, 뭐 식물, 동물 다 포함한 이 생물이 인간을 다 포함한 생물이 몇 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한번 때로 맞춰보시죠. 20만 종. 20만 종. 네. 붉은 PD님은 20만 종의 생물이 있을 것이다. 네. 이거는 뭐 미생물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거다. 나무 뭐 동물 이런 거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어류. 저 100만 종 하겠습니다. 100만 종이요? 예. 그럼 붉은 PD님 좀 더 올리시나요? 좀 쓸까요? 네. 70만 종. 70만 종. 네.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학자마다 이게 추정이 너무 폭이 넓어요. 그래서 500만 종부터 1억 종까지를 1억이요? 네, 추정값을 내놓고 있는데요. 헐.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에게 지금 알려지지 않은 종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깜놀했거든요. 예, 예. 지금 막 2018년 좀 있으면 이제 2020 원더키드 시대가 오니까 이거 알아들으면 되게 옛날 사람들 네. 아시죠? 알죠. 원더키드. 알죠. 네. 네. 그 지금 이제 멸종된 종들 포함해서 지금 우리 이 현재의 우리 인간들은 모든 종을 다 알고 지구 속속들이 아프리카 뭐 산림 밀림에 있는 모든 종까지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직도 지구에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종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이 책을 보면서 진짜 느끼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지구를 정말 모르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수백에서 정말 몇 억까지 될 수도 있는 이 종 사이에서 한 종으로서 인간이라는 포유로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상당히 어떤 이 거대한 이 생물권, 이 생태계에 어떤 큰 화두를 던지는 책, 지구의 절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용두사님을 깜놀하게 했던 그 책 오늘 소개할 텐데 제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에드워드 오스본 윌슨의 지구의 절반입니다. 지구의 절반. 네. 오늘 이걸로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원서 제목도 네. 하프 얼스거든요. 네. 지구의 절반인데요. 부제가 생명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제안입니다. 네. 뭔가 굉장히 거대하네요. 거대한 그렇죠. 뭔가 헌장처럼 이제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보통 에드워드 윌슨이라고 해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제 윌슨 하면은 영화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캐스터웨이에 윌슨 저 이거 늘 생각나거든요. 따라하신 거예요 지금? 네, 좀 따라한 거예요. 저의 인생 영화 중 하나여가지고. 캐스터웨이. 네, 그래서 이 윌슨만 읽으면 항상 그 캐스터웨이 그 배구공의 그 너무나도 그 주인공을 슬프게 했던 윌슨이 생각나는데, 이 에드워드 윌슨은 세계적인 자연학자고요. 개미 연구에 세계 거의 1위를 내놓으라 하는 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거의 한 30-40년 가까이 가르친 생물학 박사 교수시고요. 오, 하버드. 네, 수십 종의 책을 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통섭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최재천 교수가 번역하고 최재천 교수가 이 그 컨사일런스인가요? 통섭의 아마 그 단어가 컨사일런스 텐데 아닌가? 아무튼 팩트 체크 한번 해주세요, 리님. 네. 근데 그거를 어떤 용어로 옮길까 하다가 최재천 교수가 이 동양의 의미도 담긴 용어로 해서 통섭이라고 하는 그 상당히 많이 안 쓰는 용어를 차용해서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엄청 끈 히트쳤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막 통섭 이렇게 막 쓰잖아요. 이제는 일반적인 용어로. 근데 바로 그 최재천 교수가 이 윌슨의 제자고요. 네. 그래서 최재천 교수와 장대익 교수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사실은 핫스타라고 하는 이 생물 철학, 이 심리 진화 심리 이쪽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 저자들의 어떤 본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에드워드 윌슨의 노년에 쓴 책이고 이 책은 에드워드 윌슨이 인류세 3부작이라고 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3권에 담았는데 그거에 이제 3번째 책입니다. 인류세요? 인류세? 네, 인류세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지구의 지질학 연대를 나누는 그 어떤 무슨 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현재 2018년은 인류세에 소속돼 있어요. 그게 되게 책에 많이 나오던데 새는 어이잖아요. 인류세. 네. 그 네, 단어가 인류세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책에. 참고로 그 컨질런스라고 하는데 저 그 책 표지는 서점에서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통섭 책 표지는 엄청 모르긴 기억나요. 몰라도 그 통섭이란 단어가 하여튼 되게 유명. 예. 그 책이 되게 유명하긴 예. 했죠.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파충류의 시대가 이제 과거에 공룡들이 살았던 파충류가 이제 지구를 지배했던 시대가 중생대라고 하고 그 중생대가 그래서 중생대. 네. 그 행성 충돌을 가장 유력한 이제 이론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 신생대, 포유류의 시대, 신생대. 지금 신생대 소속돼 있는데요. 신생대가 총 8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팔레오세가 한 1000만 년 동안 이어졌고요. 아, 새가 8개인가요, 그럼? 네네. 네. 그러니까 신생대 안에 8개 새가 있는데 팔레오세부터 시작해서 에오세, 올리고세, 마이오세, 플라이오세, 뭐 플라이스토세, 그리고 홀로세.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저도 모릅니다. 중고등학교 때 쥐라기, 배각기, 캄브리아기 뭐 이런 거는 지금은 이제 몇 새로 약간 좀 네. 바뀐 것 같아요. 순서도 다 기억이 안 나요. 예. 그냥 그런 것만 얼추. 네. 기가 새요 그러면? 같은 거예요? 아닌가요? 저도 네. 백악기 이런 거 기억. 그 공룡의 막 이런 아마 거. 주라기, 백악기 이거는 중생대를 구분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새. 네, 그래서 신생대 지금은 지금은 홀로세가 끝나고 인류세가 돌아왔는데요. 이 인류세가 1800년대에 수생 생물학자 유진 스토머가 창안한 거예요. 그래서 홀로세가 끝나고 인류세라고 하는 새로운 지질 시대로 대체되었다고 지금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지구는 이미 충분히 변했다고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류의 시대라는 인류세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한 수억 년 혹은 수만 년 이후에 뭐 외계인이나 혹은 그때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어떤 종이 이 우리 시대의 지질층을 분석하면은 전 지구적으로 이 지질층의 특징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 가지고 사실 이거 지질학적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를 구분하는데 지금의 시대는 이제 인류세라고 하는 홀로세 이후의 인류세 시대인데요. 이 책에서 사실은 내놓는 이 윌슨의 가장 강력한 논거는 인류세 세계관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생물 다양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구에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종과 또 멸종된 종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수많은 식물 동물들과 함께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한 조건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아주 조건적인 것으로 인간 중심적인 인간이 모두를 다스리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얘기하는데 이 윌슨은 그런 인류세 세계관을 비판해요. 지금 많은 이제 인류세 세계관을 지지한 학자들은 이런 그 약간 전통적인 이런 윌슨과 같은 보전학자들의 세계관을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보전학자들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보전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은 너무나도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인간의 중심적으로 맞춰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단순하게 얘기한 거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종을 쫙 이제 구분해서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멸종시키고 도움 된다고 하면 그들을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된다는 건데 윌슨은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겸손해야 되고 그보다 훨씬 더 고전적인 이 보전 활동이나 이 보전학 연구가 얼마나 중요하고 탁월한지를 계속해서 지금 반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각 챕터마다 멸종된 어떤 식물, 동물들의 그림들을 이렇게 다 보여줘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아 내가 지구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꼭 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여러 종들, 동물들, 식물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멸종된 동물 식물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알려지지 않은 동물 식물들도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이제 개미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로서 그런 곤충들, 동물들, 식물들이 어떻게 이 지구에서 어떤 또 다른 하나의 주체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흥미롭게 탁월하게 잘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네.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 우리의 신학이라는 것이 정말 인간 중심적이구나. 어떻게 보면 인류세 세계관에 완전히 포획된 신학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계속 과학 관련된 책 그리고 생물학 관련된 책을 제가 소개하다 보니까 이 책이 그의 정점을 사실 찍어주는 그런 좀 맥락이 있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세계관 혹은 뭐 진보적인 신학이라 하더라도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아, 뭐 대충 그냥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해서 얘기하는 게 그게 딱 인류의 세계관이거든요.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경작하고 보호하고 이 정도? 근데 윌슨은 생물학자 또 유물론 생물학자로서 그걸 완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수십만 수백만 종의 하나일 뿐이고 그렇게 겸손하게 지구의 절반을 전혀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 자연 그대로로 놔둬야 이렇게 지금 6번째 대멸종에 이르고 있는 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지구 온난화라든지 수많은 종들이 지금 멸종당하고 있고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의 멸종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다가는 네네 네. 그런 어떤 긴급한 호소와 아주 이 40년 가까이를 연구한 학자의 아주 그 거대하면서도 상당히 탄탄한 주장과 비판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네, 근데 그 말이 나왔으니 이제 저도 생각이 나는 게 신학 중에 생태 신학이라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도 요즘 네. 그 뭐지 대안적인 그런 신학의 부류에서는 네. 그런 것도 좀 많이 공부한다고 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여전히 너무나도 주변부에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 뭐 우리가 예. 약간 저희는 이제 복음주의 계열의 네. 신앙에 다 속해 있다 보니 그런 게 좀 낯설긴 하죠. 네. 네. 그리고 그런 제가 생태 신학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상당히 인간이 어떤 중심에 놓여 있고 인간의 기술이나 인간의 시선이 상당히 중심에 좀 이제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물론 생태 신학이 좀 진보적이거나 이제 깊이 들어가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신앙이 있거나 뭐 신을 가정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 인간을 하나의 종으로서 보는 아주 유물론 이제 학자로서 되게 유명한 유물론 학자거든요. 도키스처럼 아주 이제 좀 극단적인 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도발적이고 충격입니다. 완전히 이 지구에 예를 들면 다른 동물들이 우리와 똑같은 우리는 인간이 지구의 정복자라고 생각하고 지구의 지배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개미만 하더라도 개미들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울트라 그 어떤 사회 그들이 만들어낸 하이퍼 사회, 유기체 사회 이런 걸 하나의 유기체로서 작동하고 있는 개미들의 그런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인간이 너무나도 겸손해야 되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인류의 세계관,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자연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여전한 멸종에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책의 저는 핵심 포인트로 저는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는 우리가 좀 뭐랄까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는 감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세상이 지금 이 생태나 자연 환경이 그리고 이제 동식물이 하여튼 멸종의 위기에 있는 것은 잘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의 제목이 워낙 단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그것도 감을 잡을 수 있지만 그럼 이분이 주장하는 대안은 어떤 거예요? 대안은 말 그대로 네. 우리 공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성하고 그것들이 다 이제 보전 학자들이 다 이제 주장해서 실제로 진행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립공원 생태 국립공원 하나가 국가에서 만들어지면 수십만 종의 멸종을 막을 수 있고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구의 절반을 내놓자는 의견이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호모맹랑한 얘기거든요. 우리 이미 그 지층에 인간이 들어가 있지 않은 지층은 거의 없잖아요. 남극이나 북극이나 뭐 몇 사막을 제외하고는 다 인간이 있는데 네. 이 지구의 절반을 완전히 건드리지 말고 자연 그대로 보존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국립공원으로서 지구의 절반이 그냥 알아서 돌아가도록 해야만
멸종 우리 인간과 이 지구의 파괴를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평생을 과학과 이 생물과 지구를 연구한 학자가 얘기한다는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주 시급하고 되게 간곡한 이제 메시지로 저는 읽혔어요. 생태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론자나 환경 보존론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맞닥뜨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항상 저는 그러니까 생태학에 대한 지식이 짧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더라도 일반인들은 잘 공감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공장을 더 지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대기 규제라든지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항상 그런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은 내가 모르는 생물 하나가 멸종하게 되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다가올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책에 나와 있는 코뿔소 굉장히 이제 2000 몇 년 가면 이제 없어질 그러니까 다 흩어져서 지금 동물원에만 있고 뭐 흩어져서 그 없어질 이제 코뿔소가 인류의 어떤 생존에 어떤 위협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가오질 않잖아요. 사실 이 저자는 그것하고 이제 연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서들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어떤 그 생물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제 뭐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어떤 생물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어떤 생물의 어떤 불균형을 통해서 또 산호초도 마찬가지고 산호초도 없어질 거라고 이 책에서도 경고하고 있는데 그런 생태의 불균형이 결국 점진적으로 인간에게 미칠 영향들이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저는 이 책 앞부분에서 어쨌든 그 어떤 그 생물의 전체를 나무에 비교했을 때 사실 우리는 가지를 물려서 이제 끝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건데 사실 어느 한 어떤 생명이 멸종된다는 것은 사실 그 가지를 완전히 내치는 것과 같다라는 비유를 사용한 것에서 저는 좀 많은 힌트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는 어떤 아주 풍성한 어떤 밀림과 어떤 나무 같은 존재인데 그 어떤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멸종의 하나의 어떤 은유로서 저는 이 책을 생각해 보게 됐고 결국에는 우리가 결국에 지구의 절반을 어떤 생태계에게 주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이 살 만한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들었고, 또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공간은 DMZ였거든요. 저도 그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DMZ는 정말 본의 아니게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고 이제 사람의 왕래가 뜸한 곳에서 이제 그런 놀라운 어떤 생태 환경이 지금 조성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무슨 기사에 무슨 종이 발견됐다 또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미처 알지 못한 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거의 대부분의 생물학자들의 노력으로 어쨌든 이제 대부분 알려져 있겠지만, 어쨌든 강제적인 어떤 그런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이제 자연이 그대로 방치되었을 때 이제 나타난 어떤 그 풍성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게 되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독서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우선은 들었던 것 같아요. 아까 붉은 피디님이 그 생태 신학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복음주의 신앙이라든지 뭐 보수 신앙에서도 뭐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뭐 마지막 종말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피조 세계 강조 많이 하고. 근데 저는 지구의 절반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보수적인 기독교 세계관에서 강조하는 어떤 새하늘과 새 땅이라든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도 사실 이 책에서 되게 급진적으로 주장하는 지구의 절반을 자연 그대로에게 우리가 다시 돌려주자고 얘기하는 주장이 저는 맞닿을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윌슨은 현재 보존 운동을 어떤 면에서는 되게 비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존 운동이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위기에 처한 서식지와 종을 표적으로 삼아서 지키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시간과 기회가 허용하는 그러니까 다급하게 이제 보호 구역을 추가하는 일로만 소극적으로 해왔는데 그 이제 완전히 우리가 시각을 바꿔서 완전히 적극적이고 하나의 목표이자 프로젝트로서 지구의 절반을 내놓자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 저자가 이런 주장을 갑자기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초기적인 생명의 미래라든지 생명의 기억 같은 이제 책들에서부터 전 지구적인 보전 구역에 대한 주장을 해왔고 토니 히스라고 하는 학자에게서 지구의 절반 용어를 차용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냥 이제 사실 생태신학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 인간이 이 만물의 영장과 이 하나님의 이 그 명령을 받은 인간의 그 아담과 하와 같은 주인으로서 이 생명을 다스리고 동물들을 다스리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그 기존의 어떤 보전 운동 차원 정도로만 사실 저도 소극적으로 생각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나 뭐 새하늘 새 땅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이제 많고 공부를 그쪽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책에 정말 생물학적인 탁월한 적용, 실제 적용으로 저는 읽혔어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건요. 이 저자가 그 이제 학자로서 전성기 때 생명의 편지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는 생명의 편지로 출판사에서 번역했는데 원 제목은 더 크리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혹은 뭐 피조물, 창조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책이 이 사람은 이제 무신론자지만 침례교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로 구성돼 있어요. 그 책이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이제 침례교 이제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침례교 목사에게 내가 종교를 어떤 그 하나의 형이상학이자 하나의 실제로서 인정하진 않지만 지구를 우리가 보호하고 지구의 수많은 생물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가와 과학이 함께 손을 잡자 이런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어떤 유물론자의 이제 얘기로 이제 많이 좀 그때 회자가 많이 됐었는데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인류의 3부작 중에 이게 이제 지구의 절반이 마지막 3부작이고 1부작이 지구의 정복자거든요. 근데 그 책이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고 도킨스는 그 책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될 책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이 진화론자로서 인간이나 모든 수많은 종이 진화하게 된 어떤 핵심 메커니즘에는 혈연 계통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건 아직까지 정설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육 때문에 내가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왜 많은 동물들과 인간이 이타적인 행동을 할까가 진화적으로 해결이 안 됐었는데 그 딜레마였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정설은 혈육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타적인 희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윌슨이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지지하다가 갑자기 지구의 정복자를 내면서 혈연 선택이 아니고 집단 선택이다. 그 자기가 소속된 그룹, 혈연이 꼭 아니더라도 그룹과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이타적인 희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진화의 메커니즘이고 인간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100 몇 명의 과학자들이 이제 윌슨을 비판하고 윌슨이 마지막에 노망이 들었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도키스가 엄청나게 비판하거든요. 근데 윌슨은 아직도 그것을 지지하고 나섰는데 이 책이 그거와 연관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절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나도 과한 프로젝트 같은 거를 우리 인간과 이 진화의 핵심 메커니즘에는 집단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타적인 선택을.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오염되지 않도록 뭐 이 미세먼지나 이런 게 사실 우리의 이제 일상에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문제 그리고 이 신앙인으로서 이 마지막 종말에 이 지금 이 땅이 어떤 식으로든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바라보는데 그것이 또 개와 개미와 물고기의 또 나와 똑같은 수준의 실제로서의 그들의 비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구호 사역도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각 단체들이 열심히 하죠. 근데 국지적으로 되게 일어나고 그러니까 뭔가 큰 그림이 없잖아요, 사실. 여전히 그래도 굶주리는 데는 계속 굶주리고 약간 그 땜빵 한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환경에 대한 것도 좀 그런 것으로 좀 접근한 거 아닌가, 이 저자가. 땜빵 같은 식으로 한 거죠. 우리는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잘 보호해줬다가 막 놔주고 막 풀어주고 잘 가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는구나 했는데 이제 이 저자는 이제 그거 다 너무 부족해 그 이야기인 거잖아요. 결국 이거 하려면 뭔가 이렇게 전 세계가 정말 이렇게 좀 같이 공조를 이끌어내고 협력을 해야 될 텐데 예, 뭐 그런 거는 고사하고 일단 우리나라는 4대강부터 좀 어떻게 좀 해야죠. 여기에 너무 뭐부터 좀 철거해야지 지금. 너무 신기하게 그 댐이나 네. 그런 게 나와요. 그런 얘기도 나오죠. 예, 예. 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진짜 4대강이 얼마나 악하고 악한 행위인지를 진짜 뼈저리 느꼈습니다. 진짜. 4대강 그 네. 말이 보지 그게 댐이거든요, 그냥. 네.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4대강 하나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이 생태계와 생물권이 파괴됐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멸종이 사실 막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서 멸종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인간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인종 청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멸종은 사실 막 그렇게 막 끔찍하게 안 와닿는데 어떤 생명체 멸종이라는 말은 어떤 현상처럼 느껴지죠. 예, 근데 인종 청소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끔찍하게 들리잖아요. 의지가 담겨 예. 있는. 네. 그러니까 그것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지금 불현듯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어떤 민족이나 하나의 어떤 인종을 청소한다라는 건 어떤 인간의 어떤 다양한 어떤 하나의 측면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이제 정말 사람이 어떻게 유래됐는지를 이제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어떤 한 가문이 없어지는 거는 그 인간이 이렇게 흘러왔던 이야기가 하나가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고 민족이 없어진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어떤 하나의 어떤 생명 종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생명의 기원을 알 수 있고 밝힐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단서가 극단적으로 제거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에 지구를 구성하고 지구를 이루어왔던 어떤 이야기가 그 생명이 완전히 멸종됨으로써 없어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뭐 코뿔소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뭐 산호초 얘기도 나오고 다양한 어떤 이름이 굉장히 복잡한 많은 생명체들이 이 책에 나오지만 우리가 또 그것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없어져 버리고 멸종돼 버린 그런 생물들이 점점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어떤 과거의 이야기들을 점점 더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네요. 그 저자가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하신 거와 비슷하게 우리 종이 물려받은 이 아름다운 세계가 38억 년에 걸쳐서 건설된 생물권이라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이 생물 세계에 우리가 청직이다 이런 얘기를 막 반복해서 계속해요. 저는 아담이 되게 이렇게 겹쳐서 많이 이렇게 좀 생각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어떤 면에서는 좀 청지기로서 아담 같은 역할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은 유물론 학자로서 우리가 우연히 수많은 종 가운데 하나로서 탄생한 인간이지 우리가 어떤 뭐 신의 명령이나 섭리로 인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 신의 섭리로 이 지구라는 세계를 다스리고 이 지구를 경작하라고 명령을 받은 우리 이 종교인들은 오히려 이 지구를 파괴하는데 뭐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그렇게 그냥 동조되고 있고 이런 신의 어떤 명령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전제하지 않는 학자가 이렇게 나서서 이 지구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자고 얘기하는 게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읽히고 저 스스로도 되게 이렇게 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저자가 얼마나 이 지구 생물권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하나의 종이 발견되고 하나의 종이 멸종되고 그 곤충과 식물과 이 나무와 물고기와 동물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를 그 자체로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하게 보는지를 되게 엿볼 수 있어서 그 점에서는 참 정말 되게 따뜻하고 참 탁월한 학자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제가 책의 중간 부분을 낭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멸종이 지닌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서 멸종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언급해 보겠다.
이런 종들이 우리의 손에 사라질 때 우리는 지구 역사의 일부를 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생명의 나무에서 잔가지를 잘라내다가 이윽고 큰 가지들까지 쳐내고 있다. 종은 저마다 독특하므로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지 못한 채 과학 지식을 담은 책을 그냥 덮어버리는 꼴이다. 그리고 몇 권은 지금 영원히 사라졌다. 멸종의 생물학이란 즐거운 주제가 아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종과 갓 멸종한 종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종의 죽음 앞에 몹시 가슴이 미어진다. 지구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 종들은 인류 도덕의 자질과 범위를 여실히 드러낸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위기를 내몬 종들에게 이제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배려를 해야 한다. 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창세기에 실린 신이 내린 우아한 명령은 신성하게 받들어도 좋을 것이다. 물에 무수한 생명이 우글거리도록 하고 새들이 창공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도록 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 의미심장하네요. 네. 네. 네, 오늘 저희 금책바 29회는 에드워드 윌슨의 지구의 절반. 근데 얘네 에드워드 윌슨의 지구의 절반. 네,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